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8장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책은 주요 부분으로는 9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에필로그가 있는데요. 8장은 한 번에 읽어 가겠습니다. 국가의 일, 과연 경제적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책의 447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시장이 늘 공정하고 용인 가능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리라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 책 전체에 걸쳐 그러한 사례들을 계속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가령 경직적인 경제에서는 시장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이주를 촉진해야 사람들이 실제로 이주를 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계와 존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터전에 머물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승자 독식의 세계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모든 사회적 결과를 오로지 시장에 의해 결정되게 놔둔다면 이들 사이의 차이와 간극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조세제도는 부와 소득 분포의 맨 꼭대기에서 불평등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하지만 1%를 없애는 것 자체가 사회정책의 종국적인 목표일 수는 없다.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을 도울 방법도 알아내야 한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혁신적인 사회정책을 새로 도입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울트라 리치라 해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돈을 다 낼 만큼 부유하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전소득 불평등이 줄어든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또 역사에서 숱하게 보았듯이 그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은 꽤 성공할 것이다. 울트라 리치가 아닌 사람들도 돈을 내야 하며 여러 나라의 경험을 보건대 이것은 완벽하게 실현 가능하다. 이를 가로막는 어려움은 정치적인 어려움이다. 특히 국가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국가는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심하게 훼손된 국가의 정당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네, 다음 소제목은 세금을 더 내라고? 물음표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부는 세금을 통해 필요한 돈을 모은다. 2017년에 미국의 각급 정부를 다 합한 총 세수는 GDP의 27%에 불과했다. OECD 평균보다 7%나 낮은 수치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수준이었고, OECD 국가 중에서 이들보다 세수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아일랜드, 터키, 칠레 이렇게 4곳밖에 없었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공공정책을 집행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이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거두는 세금을 덴마크 수준으로 늘린다고 해보자. 그렇게 해도 미국의 GDP 대비 총 세수 비중은 2017년 덴마크 46% 수준보다 프랑스 46%, 벨기에 45%, 스웨덴 44%, 핀란드 43% 수준보다 한참 낮을 것이다. 한 가지 이유는 미국에서 소득세율이 그 정도로 올라가면 기업들이 CEO에게 천문학적으로 높은 보수를 주지 않게 되어 최고 세율이 적용될 꼭대기층 소득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세수를 늘린다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다. 현재 소득세율을 최고 70%로 올리자는 안이 나오고 있는데 불평등을 억제한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어도 정부에 조세 수입을 많이
늘려줄 수 있을 법하지는 않다. 소득세와 달리 부유세는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병행된다면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사에주와 주크만은 보유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 약 7만 5천 명 정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2%, 10억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 3%의 부유세를 물리면 10년 동안 총 2.75조 달러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GDP의 1%에 해당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대중은 최고소득세율을 올리자는 안보다 자산 5천만 달러가 넘는 부자들에게 부유세 2%를 물리자는 안에 더 많이 호응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는 GDP의 1%에 불과하다.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부유세 제도가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조세 수입의 대부분은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 99%가 더 낮은 세금 고지서를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 조세개혁의 취지라면 미국은 앞으로도 뒤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재분배 정책을 많이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의 조세개혁은 울트라 리치만이 아니라 그냥 리치, 심지어는 중산층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 주장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정치인에게 금기나 다름없다. 국민 거의 모두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안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우리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8%가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도 되지 않았다. 봉급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평균적인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내고 공공서비스를 조금 더 받으라고 성공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가 아마도 넘어야 할 가장 커다란 산일 것이다. 세금 내는 것에 사람들이 이토록 거부감을 갖는 데는 여러모로 학자들의 책임이 커 보인다. 우선 수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세금이 오르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심어놓았다. 예를 들면 밀턴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나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가능하면 언제나 세금을 낮추는 것을 지지한다. 이들은 높은 세금이 사람들의 진취성과 주도력을 잠식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이터는 전혀 없다. 세금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고소득자들이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만두지는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99%는 어떨까? 이들은 세금이 오르면 직장을 관두고 시골로 내려갈까? 수많은 실증 근거들이 시사하는 바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스위스에서 수행된 한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스위스는 이전 2년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던 방식에서 그 해에 버는 만큼의 세금을 내는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옛 방식에서는 1997년과 98년에 내야 할 세금이 1995년과 96년 소득의 평균을 기초로 산정되었고 1999년과 2000년에 내야 할 세금은 1997년과 1998년에 번 소득의 평균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이와 달리 새 방식에서는 2000년에 내야 할 세금을 당해 소득 추정치를 바탕으로 그 해 1년간에 걸쳐 거둔 뒤 이듬해인 2001년 초에 납세자가 소득세 환급 신고서를 제출해 과부족분을 조정한다. 미국 방식도 이와 같다. 새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는 세금 휴년을 두어야 했다. 가령 1999년에 투르가우 지구가 새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에 따라 이곳 납세자들은 1997년과 1998년에는 1995년과 96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1999년부터는 1999년 소득을 토대로 세금을 내기 시작했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1997년과 1998년에 번 소득에 과세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세금 휴년이다.
각 지구는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각각 전환을 했고, 따라서 사람들은 어느 지구에 사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해에 세금 휴년을 맞았다. 세금 휴년은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었고, 세제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잘 공지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세금을 안 내는 해가 언제인지 잘 알고 있었다. 즉 사람들이 그 해에 이 일을 얼마나 할 것인가, 혹은 이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그 해에 버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세금 인하가 노동 의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 세금 휴년 이전 해, 세금 휴년 당해, 세금 휴년 이듬해의 노동 공급량만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았더니 노동 공급량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즉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많이 할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스위스 연구 결과가 두드러져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결과다. 여러 실증 연구에 따르면 세금은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금이 오를 때 남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조세 인상에 반대할 수 있다. 우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세금이 올라가면 이 일을 그만두거나 이 일을 더 적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2%가 이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60%는 전과 동일한 시간만큼 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결과 실제 데이터와도 잘 부합한다.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세금이 오르면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라 평균적인 중산층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물었더니, 평균적인 중산층 사람이 전과 동일한 시간만큼 일할 것 같다고 답한 사람은 35%에 불과했고, 일을 그만둘 것 같다고 답한 사람은 50%나 되었다. 미국인들은 스스로에 대해 판단할 때는 대체로 옳은데 친구나 이웃의 행동을 예측할 때는 너무 비관적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정부는 문제인가 해결책인가 물음표입니다.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세금을 올리자는 개념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보이는 한 가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입이든 간에 정부의 개입 자체에 매우 회의적이라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적어도 레이건 시절 이래로 미국 사람들은 현재의 위기에서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들어왔다.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의구심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또 많은 개도국에서도 볼 수 있다. 2015년에 미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정부를 늘 혹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고 59%가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20%는 정부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기회의 평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32%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부유층 및 부유한 기업의 세금을 낮추어 주어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을 높이는 데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정부의 행동에 대한 뿌리 깊은 의구심이야말로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최대의 제약 요인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본인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정치인 맨프릿 싱 바달은 펀자브주의 재무장관이었던 시절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정치 경력에서 일대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펀자브주에서는 농민들이 전기와 물을 무료로 쓸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다들 자기 땅에 과하게 물을 대는 바람에 지표수가 급속도로 고갈되어서 몇 년 뒤면 퍼올릴 물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물 소비를 줄이는 것이 모두의 이해관계에 맞는 일이다.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바달은 전기에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물려서
농민들이 물을 필요 이상으로 퍼올리지 않게 하되 펌프를 사용할 때 전기료가 드니까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중간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바다는 전기에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물려서 농민들이 물을 필요 이상으로 퍼올리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고정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지출을 메워주는 정책을 제안했다. 경제 논리로 보면 이게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돈을 줘요, 농민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기세로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데 많이 사용한 사람은 오히려 이제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오히려 이익이 나는 거죠. 경제 논리로 보면 아주 명쾌하고 간단한 해법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이 조치는 2010년 1월에 도입되었다가 10개월 만에 철회되었고 바다른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소속 정당에서도 떠나야 했다.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따라서 농민협회, 매우 영향력이 큰 단체인 농민협회가 이 조치에 맹렬히 반대했다. 2018년에 정부로 돌아온 바달은 놀랍게도 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을 기했다.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전에 48,000루피 가로 열고 구매력 평가 환율로 2,823달러를 모든 농민의 계좌에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48,000루피라는 액수는 시장 가격과 평균적인 전기 소비량 8,000에서 9,000 단위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전기를 9,000 단위보다 적게 사용하는 농민은 보조금이 전기료를 보존하고도 남을 터였다. 이렇게 충분한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은 이 조치가 변장한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즉 농민들로부터 돈을 뽑아내기 위한 정부의 술수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정부는 먼저 작은 규모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현재는 이 정책이 물 소비와 농민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조금 더 큰 규모의 무작위 통제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농민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고 농민협회는 이것이 농촌에 제공하던 전기 보조금을 끊으려는 정부의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정부를 이토록 못 믿어하는 것일까? 물론 역사적인 이유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인도 사람들은 정부가 약속을 저버리는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립 이데올로기가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이미 한참 전부터 이 이데올로기는 현실보다는 환상에 훨씬 더 가까운데도 말이다. 미국에서 자립심을 가장 자랑스러운 가치로 여긴다는 사람이 많은 주들은 연방정부의 보조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주들이기도 하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테네시, 몬태나는 주 정부 수입 중 연방 보조금 비중이 가장 높은 주들에 속한다. 제가 이거 좀 부연 설명하면요. 여기서 자립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세금과 관련돼서는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국가가 나를 도와주진 않는다. 즉 따라서 세금은 최대한 적게 내는 게 좋은 것이고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서 모든 국민에게 잘 살게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잘 살려는 게 낫다. 그러므로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사회입니다. 이제 서구 유럽은 높은 세금에 보편 복지를 하는 국가가 된 것이고 우리는 낮은 세율에 노후는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세금 담세율이 낮은 국가란 얘기입니다. 지배층에 대한 불신도 정부에 대한 불신과 관련이 있다.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열심히 일하는 백인, 아마도 남성만 빼고 다른 이들에게만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지배층의 수단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이에 더해 경제학자들이 불어넣은 정부의 낭비라는 개념이 이 모든 것의 배경에 깔려 있다. 회의실 한가득 경제학자들을 모아놓고 정부의 개입이라는 말을 던져보면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정부 영역에서 인센티브가 엉망으로 왜곡되기 마련이므로 때로 필요할 경우
필요가 있긴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매우 서투르게 이루어지거나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무엇에 비하여 나쁘다는 것인가? 위와 같은 냉소로는 정부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정부 말고는 그 일을 할 주체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마땅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까지 정부가 오지랖을 부리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하다. 가령 인도에서는 항공사가 국영이고 중국에서는 시멘트 공장이 국영이다. 하지만 태풍이 닥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주체가 현실적으로 손댈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정부의 존재 근거 중 하나다. 정부의 낭비설을 입증하려면 위와 같은 일들을 정부보다 잘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물론 정부의 낭비가 아예 없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다시 읽겠습니다. 연결돼 있어서 헷갈렸네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멕시코, 우간다 등 여러 곳에서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성과가 상당히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들에게 각자 어떤 정부 프로그램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표시한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정부 보조를 26%나 증가시킬 수 있었다.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에 수혜 자격이 있는지를 알게 되자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5장에서 보았듯이 민간 기업에도 막대한 낭비가 있다.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낭비를 줄일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다. 단순한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 가령 민영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민간과 공급이 다시 읽겠습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민간과 공공이 공급할 경우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몇몇 연구를 보면 결과가 매우 들쭉날쭉하다. 인도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무작위로 사립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과 공립학교에 계속 다닌 학생들 사이에 학업 성과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프랑스의 한 연구는 장기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와 정부가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는데 민간 위탁의 경우가 더 낮은 성과를 보였다. 2016년에 라이베리아 정부는 93개의 공립학교 운영을 8개 기관, 일부는 NGO였고 일부는 영리기업에 아웃소싱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통제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역시 들쭉날쭉했다. 운영이 아웃소싱된 학교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약간 더 나은 학업 성과를 보이긴 했지만 학생 1인당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일반적인 공립학교에는 학생 1인당 $50를 지출했고 실험 대상 학교들에는 $100를 지출했다. 이게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운영이 아웃소싱된 학교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약간 더 나은 학업 성과를 보이긴 했지만 학생 1인당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운동장이 평평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즉 여건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운영을 맡은 8개 조직 중 4개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보다 학생들의 학업 성과가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 유명한 교육업체 브리지 아카데미는 좋은 학업 성과를 보였지만 이는 상당한 외부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고 학급 규모가 일정 상한을 넘으면 학생을 더 받지 않는 등의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자선기관 모어덴미는 끔찍한 성추행 스캔들에 휘말렸다. 결국 기적의 약은 없었다. 여기서 이제 기적의 약이란 표현을 영어 표현자들이 많이 씁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실버 물릿 그러고요. 우리말로는 기적의 약 혹은 마법의 탄환. 즉 한 방에 다 해결될 거다.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부패에 대한 강박입니다. 정부에 대한 의구심은 정부의 부패에 대한 강박적인 우려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우려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료들이 납세자의 돈을 편하게 산다는 생각이 다시 읽겠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납세자의 돈으로 편하게 산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부정부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곤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의지만 충분하다면 부패를 근절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물론 상당 부분 맞는 말이다. 정부 당국자들 본인이 부정부패를 없앨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정부 부패가 사라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부패의 근원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우리의 역량에 대해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시장이 손대지 않는 일을 정부가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그 일이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오염의 벌금을 부과하는 일을 생각해보자. 물론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기업이 오염을 관리하는 정부 당국자에게 뇌물을 주고 벌금을 무마하려 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 하지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기업이 이 일을 맡으면 그 문제가 나아지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영리기업 종사자라고 돈을 덜 좋아하리라는 법은 없으니 말이다. 그뿐 아니라 조세징수 업무를 민영화했던 조세징수 도급의 실제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민간 조세징수업자가 엉뚱한 사람들에게서까지 조세 혹은 벌금을 과도하게 뜯어내려 할 인센티브가 생길 위험도 있었다. 여기서 이제 조세징수 도급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제 국세청의 직원들이 세금을 걷잖아요. 아니면 지자체의 그 세금 관련된 공무원들이. 하지만 옛날엔 이걸 민간인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한을. 그래서 너는 이 지역에서 얼마를 걷어라. 얼마 이상을. 근데 과도하게 걷고 그중에 일부는 착복하고 나머지만 이제 정부에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혹은 좋은 공립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 하는 부모를 생각해보자. 학교 당국자는 돈을 받고 부유한 가정에 하지만 입학 자격이 안 되는 아이에게 샘문을 열어주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소문에 따르면 중국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자체의 속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배급제의 속성과 관련된 문제다. 가치 있는 재화가 배급을 통해 한정적으로만 분배될 때는 그것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유혹이 매우 강해진다. 2019년에 스탠포드, 예일 등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을 뒤흔들었던 입학 부정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스캔들은 부유하긴 하지만 뒷돈으로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을 만큼, 즉 가령 대학에 건물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는 않은 부모들이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아 그것보다 조금 더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샘문을 열려고 했던 사례였다. 가령 스포츠 코치에게 돈을 주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시장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벌금 징수에 대해 순수한 시장 해법이란 없다. 공립학교 수업료가 낮아야 하고 사립대학들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을 최대 가격을 설정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누구든 시장에 개입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속임수를 쓰거나 사기를 치고 싶은 유혹이 들기 마련이다.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의 속성인 만큼 정부의 부패와 싸우는 일은 매우 힘겹고 끝이 없는 싸움일 것이다.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말이다. 게다가 부패와 싸우는 데는 비용이 든다. 이탈리아는 여러 차례 정부 부패와 관련된 스캔들을 겪고 나서 정부 부처들을 대신해 물자 구매를 담당할 이탈리아 조달공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 조달공사가 취급하는 품목은 들쭉날쭉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해당 정부 부처가 필요한 물품을 조달공사를 통해 조달할 수 있었지만 어느 경우에는 알아서 물품을 조달해야 했다. 조달공사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않고 조달공사를 이용했다. 그런데
조달공사를 통하는 것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아서 조달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다. 대개는 동일한 물품을 시장에서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 부처들은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을 때도 가능하면 더 싼 채널을 택하지 않고 조달공사를 통해 구입하는 편을 택했다. 따라서 비용 면에서 보면 조달공사의 도입 순효과는 손해였다. 정부 관료의 행위를 제약하지 말고 전처럼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믿고 맡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제품을 더 싸게 조달할 방법이 있는 것을 아는데도 왜 거의 모든 정부 당국자가 되도록 조달공사를 통해 조달하는 편을 택했을까? 부패와 관련해 의심을 받게 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서류의 모든 칸에 체크해 두려는 경향은 정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의사들도 의료소송에 휘말릴까봐 환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검사를 제한한다. 또 대기업들은 직원 모두가 출장 갈 때 회사가 지정한 특정한 여행사를 이용하게 한다. 그 여행사가 반드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나온 티켓을 검색하는 것은 아니기에 각자 알아서 구하면 대개는 더 싼 티켓을 구할 수 있지만 지정 여행사를 통하게 하면 직원들이 부당하게 돈을 챙길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더 폭넓은 시사점이 있다. 부패와의 싸움에서 요즘 유행하는 수단은 투명성이다. 정부가 하는 일을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 언론 그리고 대중이 살펴보게 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부패를 없애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실증 근거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정부 서비스의 수혜자들에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얻는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패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조달공사 사례가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투명성에도 단점이 있다. 많은 경우 정부에 대한 감사는 외부인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들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목적이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거나 큰 그림을 파악한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적법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만 체크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당국자들이 괜히 문제가 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칸에 정확하게 체크가 되었는지에만 강박적으로 신경을 쓰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정작 법규에 취지와는 동떨어지더라도 법규의 문구만 집착적으로 따르려 하는 편향이 생기게 된다. 사람들이 관료와 정치인을 무능하거나 부패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인식을 만드는 데에 경제학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사회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선 이와 같은 인식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모든 안에 대해 반사적으로 맹렬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정부의 역할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에조차 그렇다. 오늘날의 미국이 좋은 사례다. 우리의 설문조사에서 미국 응답자들은 정부 관료에 대한 신뢰가 경제학자에 대한 신뢰만큼 낮았다. 응답자 중 겨우 26%가 공무원을 다소 혹은 매우 신뢰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문제 쪽에 속하기보다 해결책 쪽에 속한다고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적은지를 말해주는 결과인 것 같다. 둘째, 정부가 무능하거나 부패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는 인식은 누가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싶어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잘 기능하려면 자격을 잘 갖춘 양질의 인력이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정부의 평판을 볼 때 정부에서 일하는 것이 유능한 젊은이에게 그리 매력적인 진로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우리 저자 둘 다 졸업을 앞둔 학부생이 정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선별 효과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만 정부에 들어오게 되면 능력이 부족한 정부가 되고 이는 다시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로 가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 미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정부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실제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한다.
또한 정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직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도에서 연구자들은 스위스 은행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을 되풀이해 보았다. 참가자들, 즉 여기서 대학생들은 혼자서 주사위를 42번 던진 다음에 연구자에게 주사위 숫자를 보고하도록 요청받았다. 주사위 숫자가 1이 나오면 0.5루피, 2는 1루피, 3은 1.5루피 같은 식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결과를 알릴 수 있었다. 스위스 실험에서와 대략 비슷한 비중의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스위스의 실험에서 은행가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키자 속이는 경우가 늘어났듯이 인도의 대학생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속이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반면 사람들이 공공 영역을 자랑스러워하는 덴마크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을 때는 정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결과를 속이는 확률이 더 적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셋째, 정부 관료 대부분이 사악하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면 둘 다라고 가정할 경우 그들에게서 의사결정 권한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유연한 창의력과 창의적인 사람들도 모두 제거될 텐데 이는 정부 당국자들의 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최근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한 실험에서 병원과 학교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약간의 융통성을 허용해서 기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데 재량껏 쓸 수 있는 현금을 제공했더니 이들의 가격 협상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 덕분에 정부는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 아마 이 내용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겠다. 그 안에서 어떤 물품을 알아서 사라. 나머지는 네가 가져도 된다. 그랬더니 더 싸고 좋은 걸 구매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행동과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정부의 인재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인재가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 미국은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이지만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 중 오바마 케어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약에 입찰할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을 따르면 너무 많은 칸에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연방 구매 규정은 무려 1800페이지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 계약을 따내려면 정작 해야 할 해당 업무보다 서류 작업에 더 능해야 한다.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미국 국제개발처가 발주하는 정부 계약을 따내는데 특화된 곳들을 벨트웨이의 악당들이라고 부르는데 현장 경험이 더 풍부하더라도 다른 기업이나 단체가 여기에 끼어들어 계약을 따내기는 매우 어렵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정작 시민들이 정부의 부패에 무덤덤해지게 된다. 그래서 선출직 정치인들 사이에서 뻔뻔하고 노골적인 부패가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도 어깨 한번 으쓱하고 넘어가게 된다. 워싱턴 DC부터 예루살렘, 모스크바까지 모든 곳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그와 다른 모습을 기대하도록 학습되어 있지 못해서 더 이상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작은 부패에 대한 과도한 강박이 거대한 부패가 횡행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뒤틀린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아메리카 퍼스트 물음표입니다. 현재 미국은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곧 좋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무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특히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성장의 신기류를 열심히 쫓은 결과로 부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했고 이 영향력은 이들이 자신이 부를 늘리는데 어떤 제약도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교하게 배양해 놓은 반정부 정서와 결합했다. 이제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서 만성적으로 파산 상태다.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중간에 끼면요.
반정부 정서를 만들면 그게 이제 우리 일반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정부는 믿을 수 없어. 그러면 그 규제 완화 혹은 정부 권위의 실추를 통해서 오히려 가진 자들, 경제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유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게 유념해야 될 바입니다. 이제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서 만성적으로 파산 상태다. 젊은이들은 심지어 사회적 목적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정부 쪽 경력은 너무나 별로라고 생각해서 민간 재단이나 사회 임팩트 펀드 쪽으로 진출하려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을 포기하고 영리기업 쪽으로 진출한다. 하지만 이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부의 역할을 훨씬 더 확대하는 것뿐이다. 미국이 먼저 밟아온 이 경로,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온 이 경로를 다른 나라들이 뒤따라 밟게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미국만큼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에서도 불평등이 증가했다. 1983년부터 2014년에 부유한 1%의 평균 소득은 100%, 0.1%의 평균 소득은 150%가 늘어났다. 이 시기는 전체적으로 GDP 성장이 둔화되던 시기였으므로 아주 부유한 소수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정체되어 있었다. 실제로 그 기간에 하위 99%의 소득은 겨우 25% 늘어났는데 이는 연 증가율이 1%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배층에 대한 대중의 불신에 불을 지폈고 인종주의적인 극우정당 국민연합당이 부상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최근에 중도파인 마크롱 정부는 조세 누진성을 줄인 세제 개혁안을 내놨다. 일률 과세의 비중을 높이고 부유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은 축소되었다. 공식적으로 이 개혁안이 제시된 이유는 자본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그 말이 맞아선 치더라도 이러한 세제 개혁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까지 세금 인하 경쟁에 뛰어들도록 해 바닥으로의 경주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미국의 경험을 보건대 일단 그렇게 되면 역전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조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개도국은 세수 비중이 미국보다 낮다. 중저위 소득 국가들은 세수가 GDP의 15%도 안 된다. 유럽이 거의 50%이고 OECD 평균도 34%인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개도국에서 조세 규모가 커지지 못한 이유 중 어느 정도는 경제 구조와 관련이 있다. 가령 개도국은 경제의 많은 부분이 영세 사업자나 소농 위주여서 소득을 확실하게 포착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조세 수입이 낮은 더 큰 이유는 정치적인 선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도와 중국은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준다. 옛날에는 두 나라 모두 인구 대부분이 소득세를 부과하기에는 소득이 너무 낮았다. 그러다가 두 나라 모두에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는데 인도는 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계속 올렸다. 새로운 세율과 과세 구간이 공지되는 예산의 날이면 상향 조정된 새 과세 구간이 신문 머릿기사를 차지하곤 했다. 그 결과 인구 중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은 계속해서 2~3% 수준이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과세 기준 소득이 조정되지 않아서 인구 중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1986년에 0.1%이던 데서 2008년에는 20%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수입도 GDP의 0.1%에서 2008년에는 2.5%가 되었다. 인도는 여전히 0.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다른 세수까지 모두 합한 세수는 인도의 경우 GDP 대비 15% 정도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중국은 20%가 넘는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투자 및 사회적 지출에 돈을 쓸 여력이 더 많다. 인도에선 최근 주마다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통합해 상품 및 서비스세를 새로 도입했다. 구매에 비례하는 간접세여서 조세 회피가 어려워 세수를 더 쉽게 올릴 수는 있지만
누진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잠깐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담배입니다. 담배를 삽힐 때 월 소득이 50만 원 사람과 월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담배를 판매해서 얻은 세금으로 다시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해서 이걸 분배해야 되는데, 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부자들은 아주 미미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접세의 누진적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접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다. 하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게 용이하다. 이런 측면이 지금 얘기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는 맨 꼭대기 쪽에서 세전소득의 불평등이 급증하는 것을 막는데 조세를 그다지 성공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인도 GDP 중 상위 1% 소득자에게로 가는 몫은 1980년 7.3%에서 2015년 20% 이상으로 뛰었다.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도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6.4% 수준에서 13.9%로 증가했다. 이와 반대되는 흥미로운 사례를 남미에서 볼 수 있다. 남미는 오랫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불평등이 폭증한, 그 다음에는 극심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 대표 사례로 꼽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남미에서 불평등이 상당히 크게 감소했다. 수출 품목인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덕을 본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인 개입,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대규모의 재분배 정책이 불평등 감소에 기여했다. 남미 국가들이 어떻게 재분배를 확대할 수 있었는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남미에서도 빈곤층에게 소득을 이전해주는 프로그램은 정치적인 반대에 부닥쳤고, 명목상의 이유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공짜로 주면 도덕적,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복지 담론이 복지 프로그램이 오남용과 게으름을 유발한다는 우려로 점철되었던 것과 비슷하다. 멕시코에서 저소득층 대상 소득 이전 프로그램인 프로그레사, 괄호 열고 훗날 많은 나라에서 모델이 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를 고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경제학 교수 산티아고 레비는 우파의 탄탄한 지지를 얻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마땅한 보상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수혜자가 받는 혜택이 분명하게 조건부로 제공되게 했다. 수혜 가구는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학교에 보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무작위 통제 실험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작위 통제 실험으로 효과를 평가한 결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본 가구가 자녀의 건강과 교육 면에서 더 나은 지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에 힘입어 프로그레사는 그 이후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정권은 계속 바뀌었어도 이 프로그램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계속 시행되고 있다. 네, 이름은 프로그레사에서 오포르튜니다데스로 다시 프로스페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새로운 좌파 정부는 수혜 대상과 지급 액수는 전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조건부 조항을 완화하는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 사이에 프로그레사와 비슷한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 영어로는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이라고 되어 있고요. OCT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이 남미 전역에서 그리고 더 멀리는 뉴욕에서도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대부분 프로그레사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조항을 두고 있었고 무작위 통제 실험을 통해 주기적으로 효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실험 연구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어도 의뢰 이야기 되던 안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 근거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들은
술 마시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지도 않았고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개도국 전역에서 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 역할을 했다. 인도에서는 2019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주요 정당 두 곳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이전하는 프로그램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둘째, 이후 여러 나라들이 프로그레사 모델을 조금씩 변형해 시도해보면서 원래 조건부로 프로그램을 고안했을 때 전제했던 바와 달리 명시적인 조건을 붙여 관리 감독하지 않아도 수혜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히 올바르고 타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분명히 드러났다. 요컨대 재분배에 대한 공공담론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었고 여기에는 프로그레사 및 그 뒤를 이은 프로그램들에서 나온 실증 근거들이 크게 기여했다. 물론 남미 나라들도 불평등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지는 못했다. 최고 세율은 여전히 낮고 최고위층의 소득은 체계적으로 억제되지 않고 있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0년 이래 칠레에서는 최고위 소득이 완전히 평평하게 유지되고 있고 콜롬비아에서는 증가했으며 브라질에서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레사 실험은 이제까지 미국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난제로 보였던 것에 대해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겪고 있는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 신중하게 고안된 프로그램들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방법들을 알아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다. 우주 여행을 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보다도 암을 정복할 방법을 알아내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도전일지 모른다. 결국 여기에 걸려있는 것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다. 우리에게 자원은 부족하지 않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불화와 불신과 분열의 벽을 뛰어넘게 해줄 아이디어다. 이를 명시적으로 추구하면서 세상의 문제들에 더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관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부, 비정부 기구 또 그 밖에 다양한 영역에서 전 세계의 유능한 사람들이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효과도 있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도 있도록 재구성할 수 있다면 역사가 우리 시대를 다행스러운 시대였다고 여기에 만들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네, 여기 8장에서는요 정부의 그 이전 프로그램, 그러니까 현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한 효과를 이를 통해서 부의 불평등, 양극화 심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전 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공했다. 프로그레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9장 돈과 존엄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